안녕하세요, 한홍입니다. 오늘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가 확대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좌파 정권 시대에 들어서, 즉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시대에 들어서 이런 부동산 투기나 부동산 폭등이 왜 계속 반복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정부 들어서 계속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최근 3년 내 52%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고, 최근에는 21번째 부동산 투기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욱 오르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의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그 부동산 폭등 문제가 중요한 실정의 하나로 부각되었습니다. 과연 좌파 정치권이 집권하고 나면 왜 부동산 투기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확대되고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부동산 투기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각들은 좌파 정권의 계속되는 부동산 폭등 위기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정권은 갭 투자라고 하죠. 기존의 아파트 가격에서 전세 가격을 뺀 그 차액, 예를 10억 주택이면 9억을 전세 놓았을 경우에 1억만 가지고 주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갭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것이 투기의 주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각종 투기 방지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각 지역을 투기 지역으로 묶고 각종 투기 방지 대책들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한 지역에서 투기를 제어하면 그 옆 지역으로 투기가 확산되고, 다시 그 지역을 또 제어하면 그 다른 지역으로 또 이 투기가 확산되는, 마치 두더지 잡기식, 그러한 식이 반복되면서 풍선 효과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지금의 그 문정부의 부동산 폭등의 주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급 부족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문정부는 3차 신도시 기획을 발표하고 각종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았지만, 그러한 정책을 내놓기가 무섭게 부동산은 더욱 폭등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도 지금 문정부의 부동산 폭등의 주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최근에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들은 4년 전, 5년 전에 시작된 것이고, 이전 정부 시절에 공급이 이루어졌던 것이 오늘날 아파트가 이제 완공되어서 공급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급 문제는 보다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 들어서 이러한 공급 문제가 이러한 부동산 폭등을 유발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다량 보유하는 이러한 문제가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이 문제 역시 일부의 문제점에 불과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인데, 이 정부가 저금리에다가 무한 돈을 푸는 이런 금융 확대 정책을 통해서 막대한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버블 가격을 확대시키는 그런 결과를 유발했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그 코로나 위기로 인해 각국의 금융 확장 정책이 더욱 전면화되고 제로금리 정책이 확대되면서 각국에는 이러한 부동산 폭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콩 지역에서는 300% 이상 부동산이 폭등했고,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도 200% 이상 부동산이 올랐으며,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도 부동산이 크게 오르면서 과거에 튤립 투기 광풍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5억 가지고 조그만 방 하나 있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각국의 대도시에서 거의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서 특히 수도권, 강남 같은 지역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2, 30억이 보통이 되었고, 그같이 좋은 지역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크게 급등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좌파 정부 시대에 들어서 이러한 저금리 기조나 돈을 푸는 기조가 확대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돈이 많이 풀려서 1150조 원의 부동자금이 넘쳐나고 있고, 그것이 지금의 부동산 버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주장이 있고,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그러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자금은 이번 정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도 비슷하게 있었고, 그 당시에도 부동자금이 800조 원이다, 1000조 원이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좌파 정부 시대의 부동산 폭등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이 좌파 정부 시대에 들어서 방대한 투자 자금이 정상적인 투자처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버블 투기처로 가도록 내모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웃의 중국이나 아니면 베트남이나 인도 이러한 나라들보다 투자 경쟁력, 공급 경쟁력, 노동 경쟁력이 워낙 뒤처져서 국내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저임 제조업들은 대부분 투자하기 힘들어졌고 나머지 첨단 산업들까지 이제는 전면적인 경쟁 상황에 들어가면서 국내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웬만한 것은 베트남이나 인도 등지에 가서 10배 가격으로 만들어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국내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세는 단순히 제조업뿐이 아니라 내수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으로도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투자 비용이 이들 나라보다 훨씬 높고 부동산 비용도 훨씬 높고 노동 비용도 크게 높으며 또한 노동자들을 사실상 해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투자 경쟁력이 워낙 뒤처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국내에 투자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오히려 기업 때리기에 나서면서 투자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가장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좌파 정부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위기나 경제 침체나 양극화 같은 문제들의 그 주 원인을 자본가들의 노동자 수탈에서 찾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기업가들을 때리고 기업들에게 각종 부담을 전가하고 확대하며 또한 삼성전자 같이 기업 때리기 정책을 확대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국내에 투자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들은 완전히 국내에 투자할 뜻을 접고 이제는 국내의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그 버블 투기장으로 모두 몰려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국내의 그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이러한 최저임금 급등 정책 등 각종 노동자 보호 정책들을 크게 확대해왔고 기업들에게는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각종 부담을 높이는 정책들을 연이어 추진하고 또한 대기업들이나 각종 기업들을 때리고 옥죄는 정책들을 수없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이후에도 이러한 기업 규제 정책들을 줄줄이 확대하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국내 수많은 투자 자금들은 그렇지 않아도 국내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상적인 투자처로 가기보다 이러한 투자를 사실상 포기하고 부동산 버블이나 주식 버블 투기장으로 몰려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국내의 좌파 정권들의 기업 때리기 정책이야말로 고가 아파트들의 폭등을 유발하면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유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러한 잘못된 정책으로 이러한 버블 투기와 부동산 광풍을 유발했음에도 무엇 때문에 부동산 버블과 광풍이 좌파 정권마다 반복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좌파 정권들은 똑같이 부동산 폭등을 유발했고 이제는 수많은 부동자금이나 투자자금들이 좌파 정부가 집권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부동산 버블이나 주식 버블 투기처로 몰려가면서 투기 광풍이 확대되는 결과를 유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한국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 즉 이런 부동산에 의존한 건설 경기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버블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버블이 꺼져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이를 담보로 잡고 있던 은행들의 대출 자금들이 회수하기 어려워지면서 결국 금융위기가 유발되게 되고 총체적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러한 버블이 꺼지지 않도록 그동안 정부는 각종 지원을 펼쳐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업자들은 버블 가격이 유지되는 상황을 이용해서 막대한 부동산 건설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금융업체들은 그 가운데 막대한 부동산 금융 대출을 통해서 금융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었고 또한 정부는 이러한 대대적 아파트 공급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다양한 세금들을 부과함으로써 천문학적인 세금 수입을 올리면서 버블 경제를 기반으로 이러한 3자가 공존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버블이 꺼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꺼지고 나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나면 건설업자나 금융업자나 정부는 자기들이 필요한 수익들을 모두 걷어서 가버리고 부채와 대출 잔액
또한 그 껍데기만 남은 부동산만 이 중산층에게 남게 만들면서 이 대위기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에서는 80년대 중반에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의 버블 부동산과 주식이 한꺼번에 폭락하면서 그 대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불패 신화를 자랑하던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일반 아파트 가격은 4분의 1, 그러니까 10억짜리가 2억 5천만 원 선유로 떨어졌고,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10억짜리가 1억 수준, 10% 가격으로 폭락하는 그런 경우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권들은 막대한 대출 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줄줄이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중산층들은 결국 껍데기만 남은 부동산을 갖고 있게 되었고, 그동안 평생 벌어서 부은 그 투자액들은 공중으로 다 사라지고, 결국 이 중산층들의 소비력이 중장기적으로 크게 저하되면서 일본식 장기 침체를 유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버블을 중심으로 경제를 유지하는 이러한 그 정부 정책은 건설업자나 정부나 금융업체가 중산층을 수탈해서 그 수익들을 다 빼가고 결국은 중산층에게 껍데기만 남기는, 사실상 중산층을 수탈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언제 버블이 꺼질지만 기다리면서 위험한 줄타기와 폭탄 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대결단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대도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경우에 1990년대 이후에 급속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동산, 금융, IT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한 성장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에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동산도 대폭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일랜드는 부동산 건설 경제를 성장의 중요한 축의 하나로 생각했고, 이에 따라서 각종 대출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면서 부동산 구매를 권장하고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부동산이 버블이 꺼지고 폭락하고 결국 경제 대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는 부동산 경제에 의존한 성장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각종 조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투자 자금이 더 이상 부동산 쪽으로 가지 않고 이제는 IT나 정상적인 투자처로 가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고도 성장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으며 20%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제는 개인당 국민 소득이 8만 달러에 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존의 경제 성장 정책, 특히 건설, 부동산 버블에 기대한 이런 경제 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부동산 버블을 억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투기를 주기적으로 유발하고 유도하는 경제 정책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문제는 부동산 수요 공급의 미스매칭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 각국의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부동산 수요도 마찬가지로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부동산 가격의 격차가 확산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의 강남이나 이 좋은 위치에 처한 부동산 가격은 계속 급등하는 반면에 지방이나 이런 곳의 부동산은 계속 장기적으로 정치되거나 하향화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의 좋은 위치 부동산 수요가 급등하면서 이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방에 대한 부동산 공급만 확대하고 이러한 부동산 공급은 확대하지 않았고, 특히 서울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땅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아서 이전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건축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면서 이러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가주택 수요가 많아진 상황에서 이러한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버블이 꺼진다고 해도 이러한 그 강남의 고가 자주택들은 하락폭이 별로 크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지방의 부동산들의 하락폭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경제정책, 이러한 부동산 정책을 계속 추진해서는 앞으로 국내의 그 부동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국내의 방대한 투자 자금, 이 부동자금, 이 자금들이 최대한 분산되도록, 특히 정상적인 투자처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내에 뒤처진 투자 경쟁력, 공급 경쟁력, 노동 경쟁력을 훨씬 뛰어나게 만들어서 건실한 투자처에 많이 투자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신산업 투자처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서 이러한 방대한 투자 자금들이 상당 부분 그곳으로 가도록 해야 이러한 버블 투기처럼 몰리는 자금을 줄임으로써 버블 투기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국내에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나 제로 금리로 조성된 막대한 자금들은 해외 투자를 통해서, 특히 신흥국들의 투자 수익이 높은 곳의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투자 수익을 국내로 회수해서 국내의 투자 자금의 그 수익률을 유지하고 버블 위기를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런 국내 방대한 투자 자금이 이 국내에만 모두 몰려있게 하지 말고 이런 정상적인 투자처로 상당 부분 가게 하고 일부는 해외 우량 수익 투자처로 가도록 함으로써 이 최대한 투자 자금을 분산시켜야 국내의 그 버블 투기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해외에서 투자 수익률이 크게 저하되고 투자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투자 자금이 국내로 더 몰림으로써 이거 버블 위기를 확대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공급 측면에서는 수도권에 뛰어난 입지를 가진 곳에 재건축을 대대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이러한 재건축으로 인한 투자 수익은 최대한 각종 그 조치를 통해서 수익을 환수함으로써 재분배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그 부동산 경제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문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들을 수없이 추진하고 있지만 곧 정권이 바뀌면 그것이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그것이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야가 함께 그 중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이걸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만이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집 없는 사람, 일반 중상층들의 그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국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